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으라차차 정형외과의 박용택 원장입니다. 네. 오늘 저는 주로 요추, 경추, 척추 질환에 대해서 내시경 수술을 포함한 최소 침습 수술을 중점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욘디에서 초대를 받고 나서 라이브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 첫 만남에 어떤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좋을까 고민이 정말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많은 환자분들이 저의 진료실로 MRI를 갖고 찾아오시는데요. 그리고 또 사실 제가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환자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그를 통해서도 그동안 권유받으셨던 수술법이나 시술에 대한 의견들을 문의 주시는 분들이 아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료실에서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많이 받았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들을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틱톡,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각 사이트 검색창에 으라차차 정형외과를 검색해 주시면 더 많은 정보를 앞으로도 얻어가실 수 있고 저와도 직접 소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진료를 받고 하다 보면 완전히 똑같은 MRI를 가지고도 어디서는 아직 괜찮다고 하시고 어디서는 계속 주사만 맞아보자고 하시고 어디서는 심지어 같은 MRI를 가지고 수술까지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서로 다른 말들을 듣게 되는 일이 꽤나 흔히 벌어지게 됩니다. 완전히 똑같은 증상에 완전히 똑같은 MRI를 보고서도 말이죠. 그런데 또 수술까지 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러서도 사실 그 방법이 많이 갈리곤 합니다. 사실 최신 수술법인 척추 내시경 수술 중에서도 그 방법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옆구리로 들어가는 PELD도 있고 뒤에서 단일 공으로 접근하는 PSLD도 있고 양방 내시경과 내시경 유압술까지 정말 이름까지도 어려운 선택지가 아주 다양합니다. 사실 선택지 자체가 많아진 것은 환자 입장에서 보면 분명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같은 MRI를 가지고도 설명이 다르고 치료 방향에 대한 의사의 말이 다른 경우가 생기다 보니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점점 더 불안감만 커지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수술은 한번 하면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사실 여러 수술법들 간에 절대적인 우열이 더 좋고 더 못한 수술법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든 방법에는 장점과 단점, 그리고 한계가 공존합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더 좋은 수술을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내 척추 상태 그리고 내 전신 상태에 딱 맞는 치료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나에게 딱 맞는 치료를 찾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술에 대해서는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나는 많이 아프지 않은데 MRI만 쳐다보고 수술은 그래도 꼭 해야 한다고 그런 말이 정말 맞는 건지, 수술 중에 황색인대가 제거가 된다는데 그것은 없어져도 진짜 괜찮은 건지, 내시경 수술이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어디선 오히려 재수술이 많다는 이야기도 있다던데 그건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강의에서는 내시경 수술 방법 간의 차이와 나에게 딱 맞는 치료를 선택하는 기준, 그리고 수술에 대해서 흔히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간에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라이브 채팅으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가능한 실제 진료실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브렉버스트님, 허리 수술을 보면 내시경 수술 중에 종류가 다양하던데 뭐가 회복 기간이 제일 빠른가요? 이 부분이 이제부터 말할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만 회복만 제일 빠른 걸로 치면 PELD라는 방식이 가장 회복이 빠르기는 합니다. 국소마 치료도 충분하고 뼈를 제거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PELD가 사용되는 것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언제 사용돼야 되고 언제 결정돼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강의하겠습니다.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알아보셨던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본 있을 겁니다. PELD, PSLD, 그리고 양방향 내시경, 그리고 내시경 유압술까지 이렇게 대표적인 네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하나씩 짚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구리 내시경으로도 불렸던 PELD 방식을입니다. 가장 오래된 내시경 수술 방식이고
옆구리로 진입해서 하는 방식이고 옆구리로 진입하다 보니까 척추신경 뒤에 있는 관절과 뼈 그리고 인대를 거의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척추 수술 후에 척추의 안정성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곡소마 치료도 간단히 그리고 충분히 수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표시한 후방 구조물들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후방 구조물인 후관절, 황색인대 등의 병이 생기는 협착증 등에 동반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수술적으로 해결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주로 젊은 층의 단순 디스크에서 주로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수술장에서 보면 수술을 하는 모습은 모든 내시경 수술 방법이 다 비슷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오른쪽 아래 사진처럼 수술방에서 의사가 총같이 생긴 카메라를 몸 안에 집어넣고 화면을 보면서 수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PELD는 특히나 옆구리 쪽에 이렇게 7mm 정도의 절개창을 넣고 디스크 옆면을 통해서 들어가서 디스크만 쏙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수술을 계획함에 있어서도 뒤에 있는 후방 구조물인 인대, 관절, 뼈 등을 피해서 들어가게 계획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하늘색 선이 계획된 선이고 뼈를 피해 디스크에만 접근할 수 있는 선을 MRI에 그어오면 옆구리 쪽이 나오기 때문에 계획된 그 옆구리 쪽에 7mm 정도 되는 절개선을 넣어주고 내시경 카메라를 그 구멍을 통해서 집어넣고 수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식도를 한번 그려본 건데요. 아래쪽이 배 쪽, 뒤쪽이 등 쪽입니다. 아래 회색 연골 주머니가 디스크고요. 위에 있는 그 노란색으로 신경의 줄기와 가지 부분이 보이고 있고 그 뒤에는 아이보리색으로 후방 구조물인 뼈와 관절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오른쪽으로 삐져나온 디스크를 PELD 내시경 수술적 방법을 통해서 후방 골성 구조물을 피해서 집게로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성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수술이 가능한 것이죠. 반대로 이 각도에서는 빨간색 테두리에 포함된 이 골성 구조물이 아래로 자라나면서 신경을 누르는 협착증 같은 병이 있다면 신경을 뚫고 손상시키지 않는 한 접근이 힘들어 보입니다. 다시 말해 PELD 방식으로는 협착증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 이후에 생긴 방법들이 후방 단일공 내시경인 PSLD와 양방향 내시경인데요. 이 두 방법들 모두 디스크와 협착증을 동시에 해결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후방 구조물을 해결함에 있어서 협착증이나 후관절 낭종 등의 병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동시에 필수적으로 후방 구조물인 뼈와 인대를 조금 제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국소 마취보다는 부위 마취나 전신 마취를 이용해서 수술이 진행되게 됩니다. 디스크와 협착증을 동시에 해결이 가능한 고전적 절개술, 현미경, 양방향 그리고 PSLD 수술 중에는 그나마 PSLD가 정상적인 조직의 손상이 가장 적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들에 비해 회복과 재활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PSLD에서는 아까 PELD 방식에서 쓰였던 이 총같이 생긴 카메라를 몸의 옆구리가 아닌 정중앙 뒤쪽을 집어넣고 수술이 진행되게 되고요. 허리의 뼈 바로 뒤에 이렇게 기구를 얹은 상태에서 신경 뒤에서 신경을 압박하는 비우된 황색인대, 뼈를 제거할 수 있고 신경이 있는 곳 그리고 디스크가 있는 곳까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술을 하는 모식도인데요. PELD 경우에서와는 다르게 후방의 정중앙에서 근처에서 접근해서 수술이 이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카메라가 달린 관이 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의사는 이 관을 조작해서 돌리고 기울여서 360도의 시야를 확보하면서 움직일 수 있고 협착증을 일으키는 황색 인대나 그 뼈뿐만 아니라 탈출된 디스크를 포함한 신경관 내에 문제가 되는 것들을 고해상도 카메라로 직접 보면서 조작이 가능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가장 자주 하는 수술이다 보니 간단하게 영상으로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수술에 대한 단계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뼈를 노출시켜주는 작업을 먼저 한 이후에 뼈와 신경이 엉겨붙어 있는 황색인대를 이렇게 숟가락 같은 기구를 이용해서 큐레시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박리를 시켜주고 그 상태에서 황색인대와 신경을 누르는 골성 구조물 그리고 디스크를 한꺼번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온 모습을 보이게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신경이 앞뒤로 그리고 옆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가 되고 이렇게 되면 오랫동안 눌렸던 신경이 재생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내시경 카메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양방향 내시경 수술입니다. UB 혹은 BESS라는 약자로도 부르는데 이거는 사실 다 같은 수술을 의미합니다. PSLD와 마찬가지로 디스크와 협착증을 동시에 해결이 가능한 방법이고요. 역시나 후방 골수성 구조물들을 제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척추 마취 등 부위 마취나 전신 마취로 주로 이루어집니다. 음, PSLD에 비해서 비교적 간단한 조절법과 넓은 시야가 장점이기 때문에 광범위 질환이나 여러 마디 질환에 더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의사 입장에서는 무릎과 어깨의 수술 기구와 공유하다 보니 초기 투자 비용이 적고 비교적 배울 수 있는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까지 있습니다. 수술을 양방향이라고 해서 척추의 왼쪽과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척추의 위, 아래로 두 개의 구멍을 뚫어서 두 공간이 만나는 곳에 작업 공간을 포켓이라고 하는데요. 포켓을 만들어서 한쪽으로는 카메라, 한쪽으로는 수술 기구를 넣고 수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진에서처럼 신경을 보호한 상태로 터져나온 디스크를 제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역시 PSLD와 마찬가지로 황색인대와 함요부뼈, 관절 부분까지 카메라로 직접 보면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구조물들을 다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실제 수술 장면은 이렇게 등 뒤로 위아래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위에서 사진을 보듯 한 손엔 수술 기구, 한 손엔 카메라를 조작하면서 수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시경 유압수입니다. 척추의 병을 크게 보자면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신경관 자체가 막히는 병이 있고 신경관의 파이프 같은 구조 자체가 어그러지거나 흔들거리는 병이 있습니다. 신경관이 단순히 막히는 병은 나이가 든 낡은 신경관이 좁아진 협착증, 신경관 안쪽으로 터져나온 이물질이 신경을 막고 있는 디스크가 있고 신경관 파이프 구조 자체가 어그러지는 병은 뼈가 어긋나서 신경관이 찌그러지는 전방전이증, 그리고 뼈와 뼈 사이의 연결이 불안정해 그래서 신경관의 파이프가 덜렁덜렁거리면서 흐름이 막히는 불안정증과 분리증 등이 볼 수 있습니다. 구조가 망가지거나 불안정한 상태에서 신경관의 파이프만 뚫어주다 보면 오히려 허리의 구조가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구조를 재건하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그 방법이 내시경 유압술입니다. 그런 경우는 심한 전방전이증, 분리증, 불안정증, 심한 측만증 등이 있는 경우에 좁아진 신경관을 넓혀주는 것뿐만 아니라 망가진 구조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그런 부득이한 방법으로 쓰여지는 수술인 것입니다. 단 고전적인 유압술, 살을 째고 근육을 벌리고 했던 옛날 수술에 비해서는 그나마 정상적인 조직의 손상이 적어서 회복과 재활이 빠른 것이 특징입니다. 내시경 유압술을 실제로 해오면 일반적인 절개 유압술과 그 과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단 척추에 접근하는 방식이 내시경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뿐인데요. 고전적인 방식은 근육과 피부를 절개해서 이 떼어낸 이후에 이루어졌던 것에 반해 근육과 인대를 거의 손상시키지 않고 접근해서 내시경으로 직접 보면서 더 안전하게 수술이 이루어집니다. 모식도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보통 양방향 방법이나 PSLD 방법과 비슷하게 신경에 접근해서 신경을 누르는 부분을 감압술을 하듯이 감압을 해준 이후에 관절과 디스크를 제거하게 되고요. 이 빈 공간에 인공뼈 등을 집어넣고 후방의 쇠 기둥과 나사로 고정해서 망가진 구조적인 안정성을 해결해 주는 것이죠. 처음에도 강조해서 언급하고 지금까지 여러 수술법을 살펴보았듯이 각각의 수술법은 절대적인 아닙니다.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기의 장점과 한계점을 동시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만 다시 보셔도 나에게 딱 맞는 수술법이 어떤 건지를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ELD는 골성 구조물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수술과 마취의 위험성이 적고 회복과 재활이 빠른 반면에 똑같이 골성 구조물을 건드리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협착증이 동반된 경우에 한 번에 해결되지 못해서 주로는 협착증이 없는 젊은 층의 단순 디스크에서 쓰이게 됩니다. PSLD 양방향 내시경 방법과 PSLD와 양방향 내시경 방법은 디스크와 협착증을 동시에 해결이 가능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PSLD는
치료가 가능한 방법 중에는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고령이나 지병이 많은 경우에 유리한 방법입니다. 양방향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정상 조직을 PSLD보다는 조금 더 손상시켜 공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PSLD보다는 회복과 재활이 비교적 더딜 수 있는 대신에 넓은 시야와 수월한 조작이 가능해서 심한 협착증이나 여러 분절, 예를 들어 4, 5번에도 병이 있고 3, 4번, 5, 1번에도 병이 있는 경우에는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내시경 유압술은 전방 전이증이나 불안정증, 분리증이 있는 경우, 허리에 구조적인 문제가 같이 있는 경우에 부득이하게 시행되는 방법인데요. 단 이전의 고전적인 절개 유압술 등에 비해서 더 수월한 회복과 재활이 장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수술은 방법 간에 좋고 나쁘고 우월하고 열등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척추의 상태와 전신 건강 상태를 충분하게 고려해서 나에게 딱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이었습니다. 전달드리고 싶었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수술이 얼마나 잘 된 건지, 그리고 즉 눌려 있었던 압박당해 죽어가던 신경이 수술을 통해서 얼마나 잘 풀릴지도 중요하지만 그 수술과 회복 그리고 재활 과정에 얼마나 수월할지 역시도 수술의 결과에 수술 자체만큼이나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고령이나 지병이 많은 경우에 특히나 그렇겠죠. 한 번씩 수술은 잘 됐다는데 그 이후에 몸이 쇠약해져 가지고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 이런 말들을 심심치 않게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술이 아무리 깔끔하게 잘 됐다 손치더라도 좋은 수술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었을 것입니다. 수술을 최종 결정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수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후의 회복과 재활까지 고려해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내시경 수술은 전신 마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지병이 있는 경우에도 깊은 마취 때문에 전신적인 부담이 생겨 쇠약해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걱정 없이 부분 마취, 척추 마취로 비교적 안전하게 수술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술도 불완전한 의사가 각기 독특한 인간에게 행해지는 술기다 보니까 수술을 내시경, 수술을 내시경으로 직접 보면서 하더라도 부작용 확률이 0%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기존 수술법에 비해서 25배 이상 확대한 영상을 직접 보면서 수술을 진행되기 때문에 신경 손상의 위험도 비교적 적고 전반적인 부작용의 확률도 고전적인 수술법에 비해서 적은 것으로 연구되어 있습니다. 정상 조직이 정상 조직의 손상이 최소화하며 수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복과 재활이 빨라서 당일 혹은 다음 날이면 잘 걸을 수 있고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당일 퇴원이 가능한 경우까지 최근엔 꽤 있습니다. 시술과 수술 간의 차이점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시술은 점점 조금 째고 몸 안에 들어가서 점점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왔고, 수술은 점점 조금 째고 들어가서 할 수 있게 발전해 왔습니다. 어느 순간 둘은 그 중간 지점에서 만나 경계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수술과 시술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되는 것, 디스크가 제거되고 협착증으로 좁아들었던 그 관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넓어지는 것은 수술로밖에 불가능합니다. 반면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듬어만 주거나 약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시술입니다. 내시경 수술은 수술이기 때문에 그 질병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생경한 단어도 내용도 어려웠는데요. 여기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PELD, PSLD, 양방향, 내시경 유압술 등 최근에 많이 시행되는 내시경 수술들과 그 수술의 장점과 한계, 그리고 언제 적용되는지까지 알아보았고 몇몇 공통적인 특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들으셨던 것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지금 간단한 거 답을 드리고 아니면 강의 마지막에 몰아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ALIC님, 요추 CT를 찍고 협착이 있다고 진단을 받았는데 통증이 있다가 최근에는 좀 사라졌는데 그럼 그냥 두고 보아도 괜찮을까요? 일단 CT를 찍고 협착을 진단받으셨다고 했는데 협착증이라는 병은 사실은 죽고 사는 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증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마비가 없는 상태라고 하면, 그러니까 신경이 죽고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한데 마비 증상만 없다라고 하면, 통증이 사라졌다라고 하면 그냥 두고 보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근데 인제 하지 쪽으로 다리 쪽으로 남의 살 같은 껌 붙은 것 같은 느낌이 드신다거나 혹은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드신다거나 하면 그건 통증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냥 두면 안 되는 상태에 있을 수 있으니 본인 상태에 따라서 진료를 이어가셔야 될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창님 질문 받겠습니다. 신경 차단술은 몇 번까지 효과가 있나요? 계속 받아도 되는 건가요? 네, 신경 차단술은 몇 번까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 정해진 게 없습니다. 다만 몇 번 이상 받으면 위험하다 이런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신경성술 안에 들어가 있는 스테로이드 성분 때문인데요. 통상적으로 6개월 안쪽에 3-4번 이상의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게 되면 면역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인대나 뼈가 약해질 수도 있고 당뇨가 악화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6개월 안쪽에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신경 차단술이라면 3-4번 안쪽으로 조절을 해서 맞으시는 것이 좋고 만약에 신경 차단술 과정에서 스테로이드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영향은 없는 주사이니 뭐 통증이 다스려질 때까지 맞으셔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조승현님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는 목 디스크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질문 남겨봅니다. 사무직에서 일하다 보니 목이 항상 뻐근하고 무겁습니다. 원장님 목은 어떤 스트레칭 해야 좋을까요? 유튜브를 보면 어떤 스트레칭은 좋다고 하고 다른 유튜브에서는 안 좋다고 해서 혼란스럽습니다. 원장님은 목을 뻐근할 때 어떤 스트레칭 하시는지 알려주시고 자세도 한번 꼭 보여주세요. 일단 네, 자세가 목 디스크에선 자세가 가장 중요한데요. 두 가지가 중요한데 일단 가슴이 말려 있으신 분들이 필연적으로 목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디스크를 손상시킬 수 있는 하중이 밑에 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 가슴을 억지로라도 좀 펴주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그 상태에서 고개가 숙여지지 않도록 그리고 앞으로 빠지도록 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턱을 당겨서 살짝 위를 본 상태에서 눈을 밑으로 보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고요. 사무실 환경이 있다라고 하시면 모니터를 좀 올리시고요.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독서대 등을 이용해서 고개를 숙여지지 않도록 그리고 아니면 핸드폰을 보는 과정에서 이렇게 밑으로 숙이고 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앞쪽 방향이나 옆쪽 방향으로 늘려주는 스트레칭은 후관 목의 인제 관절이나 아니면 디스크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스트레칭은 뒷방향으로 해 주시는 건데요. 먼저 제일 처음 가슴을 편 상태에서 턱을 당기시고 이 상태에서 턱과 명치를 위아래 방향으로 늘린다는 느낌으로 쭉 늘려주는 겁니다. 그럼 목의 앞에 있는 살들이 쭉 늘어나는 느낌이 나실 거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디스크가 안쪽으로 회복되려는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런 스트레칭을 해 주시는 게 좋고 그거 외에 일상생활에서 고개가 숙여지거나 고개가 앞으로 빠지거나 가슴이 앞으로 말리거나 하는 습관들을 안 해 주시는 게 가장 치료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길게 봐서는 등 근육 운동을 길러 주시면 그런 자세들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훨씬 더 회복이 빨라질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고개를 옆으로 혹은 앞으로 꺾어서 하는 스트레칭들이 시원하다고 하시면 꺾어서 늘려주는 정적인 스트레칭을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어깨를 으쓱 걸어 준다거나 아니면 고개를 도리도리 돌려준다거나 해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으로 대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윤정님, 인대는 한번 약해지면 회복이 안 되나요? 네. 인대는 끊어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완전히 재생되진 않고 상처 조직이라고 하는 불완전한 살들로 재생이 되게 됩니다. 사실 그 불완전한 조직들만으로도 어느 정도에까지는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포츠 선수 같은 게 아니라고 하시면 그런 문제들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되지 않을 정도로 회복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도가 심하게 끊어지거나 회복 끊어 파열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거는 수술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전문의와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소정 님, 네. 목 디스크로 인해 팔이 아플 수 있나요? 네. 목 디스크로 인해 팔이 아플 수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가 심하신 분들이 다리가 절여지고 당겨지듯이 목에서 신경이 막혀 있으면 팔 쪽, 어깨 죽지 쪽, 견갑골 주변으로 통증이 올 수 있는데요. 이는 우리가 어릴 때 요렇게 전기요로 놀이 같은 걸 했던 걸 기억해 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이 막힌 쪽을 기준으로 먼 쪽으로 증상이 오게 되는데요. 이쪽을 누르고 있으면 이쪽이 절여지고 당겨지듯이 목 쪽에서 신경이 눌려 있으면 담당하는 어깨, 팔 쪽으로 다 통증과 저림이 올 수 있습니다. 네. 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던 것 같고요. 강의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 그리고 흔하게 하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도 한 개씩 답을 드리고 강의를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종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중에 디스크와 협착증이 동시에 있는 상황에서 PSLD와 양방향 내시경 둘 다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두 방식으로 다 수술을 하기도 하고 환자분 상황에 맞춰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방식을 선택하여 쓰기는 하는데요. 둘 다 비슷하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주로 PSLD를 로 하는 것을 선호하다 보니까 어떤 방식이 진짜로 좋은 방법인가요? 하는 질문들을 꽤 많이 받곤 합니다. 처음부터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방식에는 장점과 단점, 그 한계점들이 공존합니다. 방식 간에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딱 맞는 방법을 골라서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최선일 겁니다. 다만 PSLD는 비교적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식입니다.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시경 기구가 들어가기 위한 공간, 카메라가 들어가기 위한 공간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요. 그 공간을 확보하는 일이 수술 과정에 꼭 필요합니다. 이 모식도를 보시면 이렇게 파랗게 표시된 부분들이 그 작업 공간인데요. 네, PSLD가 양방향 내시경 기술에 비해서 그 공간의 크기가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작업 공간은 정상적인 조직을 손상시켜야지 확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PSLD가 수술 과정에 정상 조직의 손상을 더 적게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이가 많거나 지병이 많은 경우에 더 유리한 방법이 되겠죠. 같은 특징 때문에 양방향 내시경 방법은 정상 조직의 손상을 조금 더 감소해서 얻은 넓은 작업 공간 때문에 넓은 작업 공간 때문에 조작이 수월하고 넓은 시야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비교적 심한 협착증에서나 여러 분절 질환에서 더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PSLD는 수술 과정에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되어 나이가 많거나 지병이 많은 경우에 유리하고 양방향 내시경은 넓은 시야로 심한 협착증 다분절 질환 때 강점이 있다고 사실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실 이것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굳이 미세한 차이를 구분해 본 것일 뿐이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의사의 개인의 실력만 있다면 PSLD로도 심한 협착증, 다분절 질환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고 의사의 경험만 많다면 양방향 내시경술로도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수술이 진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수술법 간에는 두 수술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사에게 수술 받을지가 결과에 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을 만한 경험이 많은, 믿을 만한 경험이 많은 의사를 잘 정하셨다면 그 의사가 많은 경험을 토대로 자신 있게 그 본인이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믿고 맡겨주시는 것이 가장 환자의 입장에서도 더 좋은 선택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은 사실 진료를 보다 보면 실제로 증상이 심하지 않은데 주사 등의 치료에 잘 다스려지는 상황에서도 MRI만 보고 그래도 수술은 꼭 해야 된다라고 듣고 오신 분들이 더러 뵙게 됩니다.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는 그 결정은 절대로 MRI만 보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MRI는 단지 참고만 될 뿐 수술 여부는 환자, 그 사람을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MRI가 아무리 심해도 잘 걷고 통증이 없다면 수술은 하지 않습니다. MRI가 비교적 심해 보이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무너뜨리고 있고 다른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으면서 심지어 마비 증상까지 있다면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쁜 진료 환경에서 환자분들은 개인적인 상황과 어, 다른 치료의 차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경청하기 힘들어서 단순히 MRI만 보고 수술이 결정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MRI 판독지만 보고 수술 상담실로 가게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증상과 MRI 사진뿐만 아니라 환자분의 경제적인 상황, 수술 후에 회복되고 싶은 기능, 중요시 생각하는 가치, 전신 질환의 상태, 복귀해야 하는 직업적인 부분까지 면밀히 긴 시간, 서로 힘들더라도 충분히 면담한 이후에야 수술이라는 어려운 결정이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저는 가능하면 그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술은 MRI 사진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PSLD나 양방 내시경 수술이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을 한번 드리면 많은 분들이 황색인대나 뼈 부분이 일부분 제거된다는 말을 들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황색인대가 제거돼도 괜찮은지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듣곤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더 먼저 걱정하고 실제적으로 국제적인 연구들도 아주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90년도에 스파인즈에 게재된 유명한 생역학적 연구에서 이미 황색인대를 포함해서 다른 인대들을 통상 수술에서 제거되는 것보다 더 많이 제거가 돼도 척추의 불안정성이 모형에서는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90년도에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체 모형에서는 그래도 다를 수 있지 않나요? 실제 사람에서는 다를 수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래서 실제 환자에서도 연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것은 2020년도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통상 수술을 하시는 분들보다 더 심한 경우에도 연구에서는 두 분절 이상 전방 전이증까지 있는 경우에도 심지어 황색인대가 전부 다 제거되는 손치더라도 척추의 안정성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술에서는 대부분 그보다 구조적으로 더 안정된 상태에서 그보다 더 적은 황색인대가 제거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말이죠. 실제 인간에서는 황색인대가 제거됨으로써 발생하는 불안정증 등 후유증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구에 최종 정설만 골라서 담게 되는 주요 정형외과, 척추외과 교과서 최신판에도 황색인대 단독 제거만으로는 척추의 불안정성이 생기지 않는다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술을 하지 않고 황색인대를 건드릴 리 없이 디스크 협착증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최선일 것입니다. 하지만 수술로밖에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그 순간에도 황색인대가 제거되는 것이 무서워서 수술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수많은 연구들과 그를 종합한 교과서들로도 증명된 사실이죠. 따라서 황색인대가 제거가 되면 척추가 불안정해진다는 과거의 고정관념에 머물기보다 현대의학이 제시하는 최신 가이드라인에 근거해서 환자분들께 가장 이득이 되는 치료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전문가로서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종종 물으시는 질문이 내시경 수술이 부작용이 오히려 더 많다고 어디서 들으셨다고 듣고 오시는 분들이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크게 째고 하자고 하시는 분들까지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사실 연구, 사실 연구들을 굳이 찾아보면 내시경 수술의 부작용이 더 높다는 연구들도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2025년 연구에서도 전반적인 부작용 확률은 기존 수술들과 비슷비슷하지만 재수술률이 기존 수술보다 높다는 연구도 있고요. 올해 발표된 연구에서도 내시경 수술이 현미경 수술보다 감각 이상이 생길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는 연구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환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주변의 말들도 있지만 이런 연구 결과까지 더해지니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들은 사실 척추 내시경의 독특한 특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척추 내시경 수술은 의사 입장에서는 배우는데 굉장히 어렵고 오래 걸리는 수술이고 다른 수술들에 비해서 의사가 배우는 기간이 훨씬 더 긴 수술입니다. 의사가 수술을 배우는 속도나 그 과정을 연구한 2025년 연구에서도 다른 수술들에 비해서 의사가 척추 내시경 수술에 능숙해지는데 오래 걸린다고. 그래서 보급되기 어려운 수술법이라는 사실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높았던 부작용 확률은 배우는 기간에 이루어진 비교적 미진하게 했을 수술 결과들까지 감안되어 포함된 것이다 보니 논문상의 안 좋은 결과나 주변에 우려 섞인 말들까지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22년에 훨씬 더 대규모 메타 연구들을 포함한 다른 연구들을 보면 내시경 수술은 기존 수술들에 비해서 오히려 더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전적 수술에 비해서 심하게는 2배에서 5배나 더 낮은 1에서 4% 내외의 부작용률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내시경 수술을 하려고 고려 중이라면 경험이 많은 내시경 수술 의사에게 수술을 맡기는 것이 수술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는 데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2000회 가까이 집도해 오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사실 수술이 얼마나 깔끔하게 잘 되었는지도 중요하지만 수술 후에 얼마나 환자분들께 수술 후에 관리와 재활에 대해서 잘 설명드리고 반복적으로 안내드리고 집착하는지에 따라서도 부작용, 합병증 확률을 낮추는데 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바쁜 진료 환경에서도 조금 더 그 원칙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 틱톡,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환자분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을 들으시고 나중에라도 궁금하신 것이 생기거나 혹시 실시간으로 듣지 못해서 질문을 못 하시는 분들은 각 플랫폼의 으라차차 정형외과를 검색해 보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 저와 개인적으로 질의응답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제한된 시간에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 충분히 욕심부렸던 것만큼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도 많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들로 남겨놓은 자료들도 많으니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는 내용의 영상들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님, 네, 질문 받겠습니다. 오른쪽 골반 허리 통증이 5년째 반복되고 있고 자세에 따라 변하면서 누우면 거의 없어집니다. 다리를 들거나 당길 때는 괜찮은데 바깥으로 돌릴 때만 오른쪽 골반이 찝히는 느낌이 있습니다. MRI에서 크게 이상이 없다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바깥쪽으로 돌릴 때만 골반이 찝히는 느낌이 있으시다고요? 일단은 허리 통증까지 동반된다는 점이 조금 찝찝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엉덩이 통증이 골반 통증이 생기는 원인은 허리에서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병이 있어서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고관절, 골반에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 그걸 구별하는 기준은 우리가 고관절을 돌릴 때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혹은 누를 때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고관절 혹은 골반에 병이 따로 있을 것을 의심할 수 있는데요. 고관절을 바깥쪽으로 돌릴 때 찝히는 느낌이 있다라고 하면 그 느낌이 혹시 사타구니 앞쪽으로 나타나는 양상이라고 하시면 고관절 병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양반다리 하기 힘들거나 아니면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살짝 들어 올리고 안쪽으로 모았을 때 사타구니 안쪽에 통증이 느껴진다라고 하면 대퇴 대퇴비구 통증 증후군 같은 대퇴비구 충돌 증후군 같은 고관절 질환을 의심할 수 있고요. 아니면 골반에 생기는 천장관절염 같은 병들도 비슷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진료는 골반 및 고관절 전문의 하신 분들께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영상 검사가 좀 필요할 수 있거든요. 이상진님, 보통 요즘은 협착증 수술하면 가장 빨리 회복하면 회복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어떤 기능으로 회복될지까지가 중요한데요.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수술이 간단해지고 정상적인 조직의 손상이 줄어들면서 협착증을 동시에 수술하는 PSLD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에는 다음 날로부터 가사 활동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산책 정도의 활동은 다 가능하도록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내시경 유압술 같이 큰 수술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PSLD 같은 수술을 하신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배에 힘을 꼭 주고 무거운 물건을 든다거나 앉아서 오랫동안 작업을 한다거나 장거리 이동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기능의 회복까지는 한 달여 이상 걸리게 됩니다. 스포츠 활동까지는 3개월 이상 걸리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기능으로까지 회복이 원하는지가 중요한데 사무직 복귀를 기준으로 보면 실밥 뽑고 열흘째부터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긴 합니다. 김미숙님, 내시경 수술을 하게 되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는데 며칠 걸리나요? 일상생활이라는 게 범위가 어떤 건지가 중요한데요. 통상 저에게 수술받고 가시는 분들은 물론 통증 때문에 좀 고생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가사 활동이나 집 앞에 마실 나가는 것 정도까지는 일반적으로 2, 3일 내외로는 다 가능하고요. 당일날은 잘 걷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병이 심해서 수술법이 큰 걸 해야 된다거나 수술 범위가 컸다거나 하면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PSLD, PELD 같은 방법을 통해서 빠른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코어 운동이 허리 통증을 줄여주는 원리가 뭔가요? 사실은 요즘 이런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요. 허리에 근육이 빠져 있으면 허리의 안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허리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병들을 많이 살펴봤는데요. 허리가 앞뒤로 빠져 있는 전방전이증 같은 병도 있고요. 허리에 칸칸이 흔들리게 되는 분리증이나 불안정증 같은 병도 있습니다. 근데 같은 병이 있는 상태에서도 근육이 짱짱하게 잡혀 있으면 증상이 없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허리가 아무리 건강한 상태에서도 근육이 없고 한다라고 하면 허리가 정상적인 구조물이 흔들리게 되고 신경이 자극되거나 잘 염좌가 오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디스크가 터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코어 운동이 허리 통증을 장기적으로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코어 운동이 아주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도 진료실에서 단백질 식사라던가 아니면 근육을 길러줄 수 있는 운동이라거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편이고 사실 실제로 MRI상에 아무 병이 없다 손 치더라도 협착증과 같은 증상처럼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정도까지 오시는 분들은 다른 지병들 때문에 몇 개월간 누워 계셔서 허리에 있는 근육이 다 버리신 분들이 주로 많지만 정상적인 분들도 같은 병이 있는 상태에서 근육이 더 적다면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몇 살 고령까지 허리 수술을 할 수 있나요? 사실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고령이 만 95세이십니다. 그래서 거의 90대에 달하는 분들도
수술 방법이 크게 째지 않고 근육을 벌리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100세에 가까우신 분들도 수술이 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은 마취 같은 거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뭐 국소 마취를 위주로 하려고 노력을 해 본다거나 수술 과정에 제한이 있다거나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신 분들은 협착증이나 다른 디스크 때문에 걷지를 못하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 걷지 못한 것 때문에 와상 상태가 되고 그것 때문에 전신이 쇠약해지면서 점점 안 좋은 경과로 흘러가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 수술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시면 빨리 회복되셔서 최소한 걸으면서 최소한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까지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물티슈님 혹시 CT와 MRI를 볼 수 있는 척추 질환의 양상의 차이가 뭔가요? 건강 검진 때는 CT만 찍어서요. 사실 우리가 CT로는 디스크나 아니면 협착증을 만드는 황색인대 등의 연부 조직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말랑말랑한 조직들을 볼 수는 없고 관절 부분이나 뼈 부분까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허리에 생기는 많은 병들이 연부 조직, 그러니까 황색인대가 두꺼워진다거나 관절이 두꺼워진다거나 혹은 디스크가 튀어나오거나 그런 병들이기 때문에 CT로는 충분한 정보가 얻어지지는 못합니다. 단 CT에서는 디스크의 일부 음영이 좀 보이기도 하고 분리증이라거나 아니면 다른 골성 구조물의 이상들 그리고 관절이 벌어지거나 하는 문제들까지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병이 심한 경우에는 두 가지 검사를 모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검진 때 CT를 찍는 이유는 비용적으로 좀 수월한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가늠해 보기 위해서 검진의 목적인 것이지 만약에 병이 심해진 상태라고 하시면 당연히 MRI가 1차 검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고지만님 디스크 수술을 하면 해당 부위에는 디스크가 재발 절대 안 오나요? 제거를 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술을 한다라고 해도 재발은 똑같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져서 팔이 찢어진 자리를 예쁘게 꾸며줘서 그 자리가 예쁘게 회복됐다 손 치더라도 그 상태에서 다시 넘어지면 찢어지지 않을까요? 라고 묻는 거랑 같은 맥락이겠죠. 디스크가 터졌다 손 치더라도 다시 한번 터질 수 있고요. 수술했다 손 치더라도 그걸 보호하는 역할의 술기까지는 없기 때문에 똑같은 확률로 사실은 어느 정도는 디스크가 터지는 게 생활 습관적인 부분이나 체형적인 부분이 섞여 있기 때문에 디스크가 한 번도 안 터졌던 분들보다는 터질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디스크 재발 확률을 보면 한 20% 내외로 보고 있고요. 사실 그 20% 내외가 수술할 정도의 재발은 한 3, 4% 내외이고요. 그 나머지 20% 정도는 한 주사나 약물 치료, 생활 습관 개선으로 잘 다스려질 정도의 재발일 것입니다. 디스크가 제거될 때 그 디스크 물주머니, 연골 주머니를 다 제거하는 게 아니라 연골 주머니를 찢고 터져 나온 그 디스크 부분과 탈출된 부분과 앞으로 그 구멍을 통해서 탈출할 수 있는 일부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지 디스크 전체를 제거하는 방법은 유압술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유압술까지 하신 상태라고 하면은 당연히 디스크가 전부 다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 분절에서는 디스크가 안 올 수 있지만 유압술을 해버리면 그 위아래 분절이 디스크나 협착증이 잘 오는 임접 분절 증후군이 생길 수 있으니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수술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김지현님 예전에는 디스크 치환술을 많이 본 것 같은데 요즘은 잘 안 하나요? 네. 네,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전에는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꽤 하신 분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해서도 많이 처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디스크 치환술이 사실은 치환을 해서 그 디스크의 움직임들, 그러니까 정상적인 움직임들을 좀 보존해 보려고 했던 노력들인데요. 그 노력들이 꽤나 실패로 돌아가거나 오히려 합병증이 많은 경우도 꽤 많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인공 디스크를 넣었던 부분이 움직임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골극 같은 게 자라나서 오히려 굳어버려서 안정성만 떨어지는 결과, 그것 때문에 통증만 일으키는 결과들이 많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많이 하는 수술은 아닙니다.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중이 적기 때문에 머리의 무게만 견디면 되기 때문에 그게 골극이 생기거나 치환술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들이 훨씬 적기 때문에 움직임을 살리려고 인공 디스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허리에 대해서는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선생님, 허리 통증에 제일 좋은 운동은 뭔가요? 박소정님 질문 주셨는데요. 허리 디스크에 가장 좋은 운동은 일단은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과 걷기 운동입니다. 걷기 운동을 하면 디스크에 적당한 압력이 가해지게 됩니다. 디스크는 정상적으로는 혈관이 자라있지 않아서 그 디스크의 염증 소견, 그러니까 염증 세포들이 전달되고 영양분이 전달되는 게 굉장히 힘든데요. 그러다 보면 터져나온 디스크나 염증이 생긴 디스크들이 자연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걷기 운동을 한다는 거는 그 디스크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적당하게 잘 움직여주고 디스크에 적당한 움직임을 만들어줘서 그 안쪽으로 영양과 피를
공급을 잘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요. 그걸로 인해서 디스크가 재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걷기 운동을 충분히 하신 상태라고 하시면 그에 부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코어 운동들인데요. 초기에 증상이 심하신 상태라고 하면 까치발을 들었다 풀어주는 운동이라거나 의자를 뒤에 놓고 하는 깔짝대게 하는 스쿼트라거나 하는 운동들부터 시작해 보시고요. 일단 걷기 운동이 최우선이 되고 생활 습관적으로 바닥에 앉지 않으시는 거, 오랫동안 앉지 않으시는 거, 다리 꼬지 않으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스승님과 하신 수술까지 보면 한 98세, 만 98세 분들도 수술을 했던 적이 있고 그런 분들도 잘 회복을 하셔서 물론 지병이 많이 없으시고 하신 분들이겠지만 회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술이 많이 간단해지고 드신 분들이 수술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마취가 너무 깊어서 그걸로 인한 합병증들이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근육을 째고 붙이는 과정에서 근육이 회복되지 못하다 보니까 근육까지 재생시키려다 보니까 회복이 느린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것들 때문에 회복하지 못하는 건데 최근에는 내시경적 수술 방법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분들도 수술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김미숙님 아스팔트 위에서 걸어도 허리에 좋은가요? 사실은 우리가 뛰거나 점프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디스크에 과한 압력 같은 것들이 전달되게 되면 그거는 디스크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요. 어, 부드러운 신발, 그러니까 충분히 푹신한 신발을 신고 좋은 자세로 걸어준다라고 하면 아스팔트 위에서 걷는 것도 허리에 충분히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걷고 하는 과정에서 골반이 너무 말렸다 풀렸다 하는 과정이 포함된 등산 같은 것들은 사실은 초기에 아픈 시기에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평지를 걷는다고 하면 아스팔트, 발악원 데는 사실 푹신푹신한 바닥이 제일 좋긴 하겠지만 그런 환경이 안 되신다라고 하시면 집에 있는 타일 위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아스팔트에서도 걷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에 답이 다 됐을지 모르겠네요. 네. 네. 킹아이님, MRI상 추간공 협착증이 심하고 오른쪽 다리만 방사통이 정말 심하지만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가능한데 마비가 오지 않는 이상 신경 차단술을 받으며 최대한 수술을 미루는 것이 좋은가요? 내시경 감압술을 받는 것이 좋은가요? 우리가 사실 마비가 오지 않는 한은 수술이 급하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비가 오지 않는 한은 당연히 수술을 빨리 할수록 결과가 좋긴 하겠지만 그 수술이 지연된다라고 해서 수술이 더 나쁠 확률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 보고 정 안 됐을 때 내시경 수술을 한다라고 해도 크게 결과의 차이가 나지 않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은 유한하고 시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내 디스크나 협착증이 시간이 둔다고 해결될 문제인지를 가늠해 보는 일은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합한 노력들,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시고 코어 운동을 하시고 어 허리에 도움이 되는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서 정말 심하실 때마다 신경 차단술 같은 것들 받으시면서 증상이 잘 다스려지는 상태라고 하시면 한 보통 3에서 6개월 내외에는 완전히 좋아지진 않더라도 쪼끔이라도 좋아지려는 기미가 보이게 됩니다. 만약에 쪼끔이라도 좋아지는 신호가 보인다라고 하시면 그 노력을 쪼금 더 이어가셔도 되고요. 근데 만약에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주사를 6개월 안쪽에 3-4번 이상은 맞아야 한마디로 몸에 해가 될 정도로 맞아야 문제가 내 증상이 일상생활이나 운동이 가능할 정도로 완화가 되고 그리고 그 증상 때문에 걷기 운동을 하기 힘들 정도라고 하시면 걷기 운동을 못하는 것 때문에 허리는 좀 그렇다 그럴지언정 전신적인 쇠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병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시경 수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에 6개월 안쪽에 충분히 비슷비슷한 것 같다. 뭐 6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충분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것 같다라고 하시면 더 기다리기보다 수술을 하시는 게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어 모든 건 확률적인 부분인데요. 앞으로 지낸다고 해서 좋아질 확률이 크지 않은 상황을 볼 수 있으니까요. 네. 몰랑팔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몰랑님, 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이고 내시경 디스크 수술 받은 지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은 걷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서 한 번에 40분 정도 하루에 3번 정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에 도움이 되는 코어 운동이나 스트레칭이 있을까요? 2개월 차라고 하시면 우리가 이제 심하지 않은 하중이 가해지지 않는 코어 운동들은 다 하셔도 됩니다. 통상 알고 계시는 플랭크 같은 것들을 하셔도 되고요. 플랭크나 브릿지 같은 운동들 그리고 스쿼트 같은 거나 이제 종아리 펌핑이라고 해서 까치발 들은 상태에서 유지하고 풀어주는 운동들 같은 운동들을 하셔도 되는데요. 단 그런 운동들을 함에 있어서 허리가 조금 뻐근해지는 거 그러니까
죽을 만큼 아픈 게 10 점이라고 하시면 한 2-3점 내외로 뻐근한 정도까지는 참고 하셔도 되는데요. 만약에 통증 자체가 4점 이상이 든다거나 아니면 엉덩이가 뻐근해지고 다리가 저려지고 한다라고 하시면 그 운동은 중단하고 조금씩 천천히 좀 더 강도를 낮춰서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정리하면 플랭크, 그리고 브릿지, 그리고 아니면 클램쉘, 아니면 하프 스쿼트, 이런 운동들이 꽤 도움이 되는 운동들입니다. 물론 그 운동을 하느라 걷기 운동을 등한시하면 안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방송이라 저도 많이 떨리고 했는데요. 방송이 좀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종종 초대해 주시면 나와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 준비해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도 긴장 많이 했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